올해 상반기에 나타난 흐름이 미국 자산을 좀 팔고 비달러 자산을 사는 게 낫지 않냐. 이 흐름이 하반기에는 완전히 다시 돌아간다라고 보시는 건지요? 상반기는 주요국별로 성장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프라이싱을 할 거다라고 봤었거든요. 유럽 그리고 중국이었었죠. 이 두 국가의 주식이 미국 자산에 빠져나오는 유동성들을 받아들이면서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었는데 여기까지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났잖아요. 성적표 확인해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증권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유럽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긍정적으로 볼 건수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질문에 대한 답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하자면 뉴욕 증시가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 저는 미국 경기 침체를 여전히 보지 않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미국 경기는 스태그플레이션보다는 골디락스 쪽으로 기울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최근의 원달러 환율의 전망이 어떠셨고 최근 한 달 정도 만에 혹시 뷰가 바뀌신 게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원래 뷰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네, 그때 이제 한 달 전에 인포맥스 나왔을 때도 이제 이진우 소장님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는 이제 하반기에는 환율이 상승할 거다라는 쪽으로 보고 있었고 그 원인을 이제 역내에서 발생하는 달러에 대한 실수요들, 그 수요 쪽 물량들을 감안을 한다면 과거처럼 수출 회복 때문에 환율이 빠지기보다는 해외 현지 생산기지 이전 이슈나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의 이제 해외 주식 투자 요 수요들이 달러에 대한 실수요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는 하반기까지 환율이 올라갈 거다라고 이제 원화에 포커스를 맞춰서 봤었고요. 예. 달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봤을 때는 작년만큼 미국의 성장 예외주의가 강하게 이뤄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성적표를 받아봤을 때 그렇다면 주요국 중에 가장 양호한 국가가 어딜 거냐라는 취지로 봤을 때 미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올해 연말로 갈수록 다시 한번 미국 달러와 자산에 대한 수요가 회복이 되면서 달러가 강세로 갈 거다. 이렇게 대외 요인을 짚었었거든요. 예. 사실 한 달 전이라고 하셨는데 한 달 전쯤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하반기에 원화가 조금 더 강해질 것이고 맞아요. 달러는 약간 약해질 거다. 그래서 1,300원 초반을 전망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약간 컨트러리언 뷰, 약간 시장을 반대로 보시는 뷰셨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그게 그렇게 확신을 가지실 수 있으셨을까요? 왜냐면 시장에서는 트럼프는 약달러를 원하지라는 맞아요. 게 중론이었거든요. 일단 트럼프 1기 때 약달러를 원하는 페이크를 주긴 했지만 결국에 약달러보다는 이제 자국의 주가 상승이나 이쪽에 포커스가 정책이 많이 맞춰져 있었고요. 자국 미국 경제의 성장이나 이제 제조업 생산기지 이전 같은 이제 보호무역주의를 푸시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미국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면 달러가 강세로 갔을 때는 그 어떠한 코멘트도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2018년에 썼던 보고서 제목이 연간 전망 기준으로 트럼플라자라는 보고서였는데 틀렸죠. 결과적으로 보면 트럼프가 일시적으로 원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강달러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었고 이번 트럼프 집권기에도 사실 연초에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달러를 약하게 만든 건 맞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이 미국의 성장 예외주의가 다시 한번 조명을 받게 된다면 저희는 달러가 강세로 갈 거다라는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실상 달러 약세를 누가 받아주는 후보군들이 있어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달러 약세를 받아줄 후보군을 대표적으로 유로 그리고 위안화를 가지고 그동안은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유로존이 미국 성장을 대신해서 달러 약세를 받아줄 만큼 경기가 좋지 못하다라는 점에 저희는 포커스를 뒀었고 두 번째로 중국이 계속해서 경기 부양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기대만큼의 성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게 과거처럼 중국 자산에 대한 수요를 촉발시키면서 위안화 강세로 갈 거냐 이 부분에서는 저희는 좀 회의적이었어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는 달러 강세를 하반기에 이야기를 했었고요. 한 달 전뿐만 아니라 연초에도 저희는 상반기 달러 약세를 보고 있었고 달러 환율 하락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하락이 시작됐을 때 뷰를 다시 이제 뒤집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하반기가 시작됐으니 우리 원래 뷰대로 상저하고에서 하고가 시작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달러에 대한 실수요를 먼저 말씀을 해주셨고 구조적으로 이제 역내 수요 때문에 원화가 강세가 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해외 투자를 주식 투자나 뭐 자산에 대한 투자들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일단은 뭐 통계적으로
올해 4월까지는 외국인 주식 자금도 빠져나갔었고 우리나라 거주자들 해외 주식 투자도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만 포커스를 뒀다면 올해 1분기에는 중국이나 홍콩 쪽으로도 자금이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네. 최근에 그걸 차익 실현을 하고 있지만 그런 패턴들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해외 주식 투자가 계속 발생을 하다 보니까 증권사 네임들을 중심으로 외환 시장에서 아래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뭐 일례로 그런 거겠죠. 호가를 아래쪽에 계속 촘촘하게 깔아버리니까 위에서 매도하는 물량이 나와도 크게 출렁이지 못하는 거죠, 아래쪽으로. 그래서 여기에 하나의 단단한 방어선을 형성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연초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1,400원 후반대까지 급등을 하면서 연기금들의 전략적 환해지라는 변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10% 해외 투자한 자산의 10% 규모를 전략적으로 환해질한다, 달러를 매도한다라는 의미가 될 텐데 그게 이제 페이즈 아웃이 됐죠. 소멸이 됐습니다. 1,300원 중후반대부터. 그럼 이제 연기금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겠다라는 게 그들의 대전략이기 때문에 그럼 이 전략적 환해치가 페이즈 아웃이 됐으니까 사야 되는 물량은 여전히 계속 생기는 거죠. 그럼 하반기에도 이 연기금들의 해외 주식 투자 그리고 우리나라 개인들의 해외 주식 투자가 같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 부분에서 이제 금융시장 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급 자체가 달러에 굉장히 저희는 우호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 하반기에 원화 강세를 전망하신 많은 분들의 의견 중에 하나는 지금 작년부터 계속 미국 시장에 서학개미라고 하는 해외 투자가 많았다면 올해는 국내 주식 시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미국은 오를 만큼 오른 것 같고 국내가 너무 좋으면 오히려 미국 갔던 자금이 한국으로 들어올 거다라는 기대 때문에 1,350원 밑에까지도 전망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연구원님 보시기에는 하반기에 다시 미국으로 해외 투자를 하러 간다고 서학개미 보시나요? 더 늘어난다. 네.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차트 43페이지 왼쪽 오른쪽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예. 올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좋았죠. 특히나 6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었고요. 근데 그때 상승을 시작했던 시점을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 외국인 자금의 유입이었었습니다. 오히려 외국인 자금이 유입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를 매도했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통상 일반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조금 후행하는 수준으로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투자가 늘어난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어서 저희는 실제로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뷰가 다시 한번 조성이 된다면 코스피보다 미국 이제 해외 주식에 대한 투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 예탁 결전에 들어가시면 국제거래 측면에서 이제 거주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 순결제 금액이나 보관 금액을 보실 수가 있는데 순결제 금액은 사실 4월 이후에는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줄어드는 5월 같은 경우에 감소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보관 금액도 줄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시가총액이 올라가는 것만큼 보관 금액이 올라가는 게 맞는데 시가총액 상승분보다 보관 금액이 더 올라가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 팔았어도 미국 주식시장에서 다시 우리나라 국내 코스피 시장으로 복귀하지는 않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동학개미라고 부르는 개인 투자자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그리고 서학개미라고 부르는 해외 주식시장의 개인 투자자들을 다른 성격의 투자자로 분류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서학개미가 동학개미로 갑자기 정체성을 변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원달러 환율의 그 연말 그 하고의 그 뷰의 수준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보고서가 이미 나갔고 지난달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었지만 1,400원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네. 댓글 중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환율 조작국 맞고 싶냐라는 예. 댓글들이 있었는데 실상 환율 조작국이 기준이 3개가 있잖아요. 경상수지가 얼마 이상 되고 대미 무역 흑자가 얼마 이상 되고 그리고 마지막 조건이 특정 개월수 이상 중앙은행이 이제 달러를 순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조건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환율이 올라가면 통상 중앙은행이 요 상단을 관리한다고 외환당국에서 매도 개입을 하는 경우 혹은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고 부르는 속도 조절을 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네. 그러면 그 조건은 해당되지 않을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요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 자체가 트럼프 입장이나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투자나 아니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현지 생산기 지연 이슈 때문에 달러가 필요한 실수요 측면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환율 조작국을 지정할 가능성이 낮죠. 미국에 투자를 해주겠다라는 거니까요. 네.
지금 이 환율 얘기를 합니다만 코스피 잠깐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환율이 이렇게 연말에 1,400원대를 복귀한다라고 하면 지금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하방 압력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환율의 상승 속도가 가파르면 발생하는 문제가 첫 번째로 주식시장의 자금은 저희가 환 오픈 형태의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환해질하지 않고 들어옵니다. 네. 그럼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코스피 상승에서도 내가 먹을 수 있고 원화 강세 즉 달러 환율 하락을 통해서 양방으로 내가 손이익이 날 수 있다는 걸 기대하고 들어오는 건데 1차적으로 환율의 상승 속도가 점진적으로 이뤄지게 되면은 큰 외국인 자금의 이탈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환율 상승을 부추겨주죠. 어떻게 부추겨주냐면 내가 들어온 가격보다 환율이 올라갔는데 그 속도가 빠르지 않으면 선물한 매수를 통해서 환해질 미래에 둡니다. 더 올라갈 가능성을 차단을 하는 거겠죠. 그럼 요게 1차적으로 반응을 하는 건데 만약에 환율이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하면은 뭔가 그 속도가 빨라지게 만든 트리거가 있을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다라든지 아니면 대외 불확실성이나 지정학 리스크가 뭔가 발생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길 텐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나라 주식을 던지고 도망가겠죠. 저희가 역송금이라고 부르는 형태로 외국인들의 투매가 나올 수는 있지만 요 속도가 빠르지 않고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된다면 실수요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주식시장 쪽에서 외국인 자금의 대거 이탈로 이어지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오늘 가져오신 자료가 양도 52페이지나 되는 양질의 자료를 가져와 주셨는데 하반기 환율 전망의 보고서의 제목에서 리로테이션 투 달러라는, 그러니까 달러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이 자료를 가지고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궁금한 거는 하반기에 달러로 돌아간다는 것의 의미가 달러만 좀 강해진다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올해 상반기에 나타난 흐름이 미국 자산을 좀 팔고 비달러 자산을 사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미국이 아닌 자산들이 좀 성과가 좋지 않았습니까? 이 흐름이 하반기에는 완전히 다시 돌아간다라고 보시는 건지요. 어느 쪽이신가요? 정확하게 후자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저희가 다시 미국으로 간다. 네, 연간 전망 이제 대전제 시나리오 중에 두 번째 시나리오가 되겠죠. 거기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상반기는 성장 예외주의가 희석되고 누가 그 성장을 다시 받아갈 거냐. 즉 주요국별로 성장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프라이싱을 할 거다라고 봤었거든요. 그 프라이싱에서 가장 큰 수혜를 봤던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럽 그리고 중국이었었죠. 이 두 국가의 주식이 미국 자산에 이제 빠져나오는 유동성들을 받아들이면서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었는데 여기까지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당연히 기대값이 미국보다는 유럽과 중국에 포커스를 두고 있었으니까요. 네.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났잖아요. 성적표 확인해야죠. 네. 우리는 너네 성적이 좋을 거다라고 해서 베팅을 한 건데 너네 이번 시즌 우승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몇 승, 몇 무, 몇 패인지. 근데 그 그림으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증권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유럽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긍정적으로 볼 건수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도 없는 수준인가요? 네. 그 유럽을 긍정적으로 보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이제 중국 경기가 바닥은 찍은 것 같다라는 것과 네. 또 두 번째는 독일이 드디어 돈을 푼다. 이런 네. 걸 보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18페이지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8페이지 왼쪽 차트를 보시게 되면 1분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대값뿐만 아니라 실제 고빈도 데이터가 제시해주는 경제 성장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1분기 GDP가 아시는 것처럼 독일과 유럽 모두 서프라이즈가 나왔었죠. 근데 그 이후에 보시게 되면은 2분기 들어서는 독일의 주간 단위 경제 활동이 전년 대비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 독일의 시가총액은 사상 최고치를 찍었어요. 그러면 실제 성적표가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 자산 못 믿겠어. 그러니까 난 유럽 살래. 이러한 이제 관성적인 금융시장의 움직임이 계속 이어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2분기 성적표가 점점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기대했던 거랑 다르게 독일과 유럽의 성장 자체가 그렇게까지 크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게 보여지면 그때부터 자산을 매각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매각한 자산이 유동성으로 바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국가별로 우리가 어디로 다시 들어갈지를 평가를 해봐야겠죠. 저희는 그 시점에서 미국 달러화 자산, 즉 미국 주식시장이
탑픽으로 뽑힐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답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하자면 1분기 그리고 사측 특히나 상반기에 있었던 유럽과 중국 자산에 대한 선호도 자체가 하반기로 갈수록 다시 미국으로 작년 같은 그림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뉴욕 증시로 그 유동성이 다시 몰린다라고 보면 뉴욕 증시가 확실히 내가 여기 투자하면 돈을 좀 벌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떤 실물이 받쳐줘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혹은 어떤 구조적인 지금 상황이라든지 뉴욕 증시가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일단 국가별로 저희가 자산을 배분할 때 정말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국가별로 이제 쭉 나열을 해놓고 보겠죠. 그럼 뭘 가지고 보느냐? 어느 국가가 경제 성장이 제일 잘 나올 것 같은지를 먼저 보거든요. 네. 그리고 그 국가를 선택을 하게 되면 국가 안으로 들어가서 그럼 주도 섹터는 뭐가 될 건지, 그 주도 섹터에서 주도 기업은 뭐가 될 건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탑다운 방식인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도 매크로 쪽에서는 분석을 하다 보니까 뉴욕 증시가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 저는 미국 경기 침체를 여전히 보지 않습니다. 미국에 대한 성장률 전망 자체를 GDP 성장률 전망 자체를 좋게 보십니까? 네. 지금 4월 달에 있었던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트럼프가 관세를 올리게 되면은 그 관세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길 거고 그게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게 만든 요인이 될 거다. 근데 미국은 소비주 대형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를 해왔는데 네. 얘네가 지갑을 닫으면 미국 경제가 성장하겠어? 침체일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내리겠지까지 가면은 지금 채권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전망 중에 하나가 되겠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봤을 때 지금 현 시점에서 미국 경기는 스태그플레이션보다는 골디락스 쪽으로 기울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용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난 6월 고용에서 이제 공공부문 기여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사실 민간 고용 시장은 위축되고 있다. 그러니까 금리를 내려야 해라고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인사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레이오프 즉 해고라고 부르는 기업들의 감원 움직임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숙련 노동자 부족 현상이 해소가 되면서 발생하는 요 노동 시장의 수급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관세 올렸는데 최근에 소비자들 기대 인플레이션은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관세 올린다고 난리치길래 우린 물가 많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올라가던데? 뭐 코스트코에 줄을 서 있다, 계란이 없다, 뭐 이런 얘기 네, 많았는데. 한때 뭐 계란이 없어서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하니 많이 뭐 이런 네.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막상 지나가고 나 보니까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게 되면 소비자 신뢰지수에서 1년 후에 물가 전망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뉴욕 연은 기준으로 트럼프 관세 인상 이전까지 다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즉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에 대한 공포 자체도 진정이 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요번이 사실 네. 관세를 좀 바로 적용하기보다는 일부만 적용하고 이제 유예를 했다가 이제 막 적용이 되는 시점이 다가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물가가 안 올라간 것은 관세를 두려워해서 미리 재고를 쌓아놨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은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8월 이후에는 상당히 물가가 올라갈 위협이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해답을 저희가 지난달 PPI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PPI에서 세부 품목별을 보게 되면은 관세 이제 크리티컬하다고 부르는 뭐 전자기기나 가구 이런 항목들은 물가가 올라갔어요. 근데 재밌는 건 자동차랑 중고차 가격은 빠졌거든요. 걔네도 관세 똑같이 때렸는데 네. 걔네는 빠졌어요. 그래서 왜 이게 빠졌냐라고 분석을 해보니까 시장에서 사람들이 너무 비싸지면 안 산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못 올리고 오히려 가격이 빠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저희는 요 관세 인상으로 무조건 물가가 올라갈 거다라는 그동안의 시장의 우려 자체가 PPI를 통해서 확인해 봤더니 물론 추후에 저희가 지표를 계속 트래킹을 해야겠지만 걱정을 우려했던 수준은 아니구나라는 게 확인이 된 거고 두 번째로 제가 네 다행히 바로 있네요. 네. 9페이지 왼쪽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릴 다행이네요. 건데요. 에너지를 제외한 수입 물가가 그렇게까지 상승한다라는 징후는 없습니다. 관세는 비용이잖아요. 네. 그러면 누군가는 지불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물가가 오르지 않았다, 제품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기업이 그만큼의 비용 증가를 스스로 감내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고 그러면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나빠져야 정상 아닙니까?
그게 이제 비용이 올라가는 거 이상으로 수익이 나면 문제가 안 되기는 하는데 연준에서 지난 이제 처음 관세 이슈가 됐을 때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21페이지 지난달에도 보여드렸는데 오늘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1페이지 왼쪽 차트가 2019년에 있었던 관세로 인한 물가 효과를 나타내는 거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이번에 부과될 관세에 대한 효과를 연준에서 분석을 한 건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간단합니다. 지난번보단 기울기가 낮더라. 지난번에는 물가의 이전 효과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실제 물가의 기울기가 낮기 때문에 일부 위험한 품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품목들도 많다라는 걸 보여준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관세를 올리더라도 저는 여전히 미국의 소비가 계속 늘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잠시만요. 찾아볼게요. 그렇게 미국이 좋아질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넘어가야겠네요. 좀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관세를 올리는데 왜 물가가 안 올라가고 기업 이익도 괜찮은지가 그러면 1기 때랑 2기 지금 비교한 연구 결과를 보여주셨는데 네. 혹시 원인이 뭐라고는 없습니까? 기업들이 그 비용을 감내한 거죠. 네. 네. 그때 당시에는 법인세 감면 효과가 있었으니까 네. 그걸로 인해서 대부분 속된 표현으로 퉁쳤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었고 예. 연준의 제 분석이 아니야. 연준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그 비용 인상을 전가하지 않고 본인들이 감당했다라는 게 연준이랑 전미경제연구소 BEA의 분석이었었거든요.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을 기업들이 감내하기 시작하면은 사실 수익성이 악화되는 거니까 비용 네. 측면으로만 봤을 때 고용을 줄여야 되고 뭐 투자를 줄여야 되고 이런 그렇죠. 유인들이 생기는 건데 세금을 통해서 그 비용을 상쇄시켜줬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소비 자체가 나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면은 미국 가계가 결국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계속해서 뭔가 지갑을 열어서 지출을 해줘야 기업들이 비용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죠. 계속 지갑을 열 거냐? 열 거라고 보고 있고요. 9페이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좀 약간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한데 아주 잘 아닙니다. 이해가 아주 되네요. 네. 저는 미국 가계가 계속 소비를 늘릴 수 있다라고 보는 이 결정적인 이유가 자산 가격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막대한 유동성이 풀리면서 시중에 이제 돌고 있는 이 달러들이 자산 가격의 상승을 이끌어냈고요. 그것 때문에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 규모 자체가 팬데믹 이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측면에서 봤을 때 자산을 많이 들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소비를 계속해서 늘릴 수 있는 소비 기반이 완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잠깐만 자산은 주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금 적금이 있을 수도 있고 저희가 좋아하는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유동성이 낮은 자산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거 아니냐? 그럼 그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미국 가계 소비 기반을 단순히 저축률로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요걸 좀 더 유동성을 집자라는 측면에서 정기 그리고 요구불 예금, 적금이 되겠죠. 이 두 가지를 합산해서 많이 보고 있는데 얘도 역시나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계속 줄어들 거다라고 많이들 분석을 했었는데 오히려 작년부터는 다시 늘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계가 들고 있는 자산의 사이즈 확대 그리고 유동성 레벨을 감안한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 미국 가계가 소비를 줄일 유인은 저희는 많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앓는 소리는 하겠죠. 아, 계란값이 너무 비싸다. 근데 계란 소비를 줄일 거냐?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좀 아까 전부터 실장님께서 계속 이제 반론을 이제 제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이제 그랬던 이야기들이 중론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것과 반대라고 하는 흐름들이 이해가 잘 되지 않으니까 질문을 이제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근본적인 질문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네. 미국 경제 입장에서 지금 트럼프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갑자기 어려운 질문이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나요? 아, 예. 네, 저는 미국인 입장에서는 최고의 대통령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왜 그렇게 보시는 거죠? 골디락스의 환경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미국 입장에서요? 일단은 얼마 전에 유엔에서 나왔던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은 2100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 전 세계 국가별로 제조업 비중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이야기하는 보고서가 있었는데 중국이 전 세계 3분의 1을 가져간다라는 보고서 내용이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독일은 거의 3%대까지 떨어지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 제조업 패권 자체가 중국으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여전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그 중국과의 무역 분쟁을 통해서 뭐 다른 나라한테는 욕을 먹고 있지만 그 미국이 기존에 버렸던 제조업 경쟁력을 다시 본국으로 환수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요거 자체가 앞으로의 뭐 제가 지정학 전문가나 뭐 전략가는 아니지만 네. 앞으로의 이제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에서
미국이 중국한테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 이 제조업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걸 다시 가져가는 것. 그리고 트럼프만 한 건 아니죠. 저는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트럼프는 과격하지만 바이든은 야비하다라고요. 저는 그래서 트럼프보다 바이든이 우리나라 입장에 더 나쁜 대통령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작년에 바이든 집권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양질의 다 미국으로 빠져나갔으니까요. 트럼프는 이제 시작 단계인 거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트럼프의 정책 자체가 미국 경제만 놓고 봤을 때 조금 중장기적으로 네. 봤을 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좀 버블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 증시 버블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미국 증시가 버블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32페이지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의 주가가 버블이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일반적 버핏 지수를 많이 보죠. 네. 버핏께서 만드신 지표를 가지고 보는데 버핏 지수를 보면 실상 레벨이 높기는 하지만 팬데믹 직후나 금융위기 이전 대비해서 그렇게까지 버블이 심각하냐라고 봤을 때 그러진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코로나나 금융위기부터 시작해서 팬데믹 사태 때 시장에 풀렸던 글로벌 유동성 레벨을 감안한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의 이제 주가 자체의 레벨이 우리가 버블을 가지고 뭐 너무 거품이 많이 꼈으니까 이 주가가 곧 꺼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국 주식으로 타깃을 맞춰보시게 되면은 오른쪽에 이제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가총액의 버핏 지수와 미국 시가총액의 버핏 지수를 같이 넣어놨는데 유동성은 전 세계적으로 풀렸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구조적으로 미국 시장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미국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유동성이 투입된 것 자체가 버블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에서 어디가 성장을 제일 많이 했죠? 미국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전 버블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건 유동성의 국가별의 취사 선택으로 봐야 되는 거지 풀린 구조적인 유동성 확대를 감안하게 된다면 과연 우리가 과거에 들고 있던 잣대를 가지고 미국 주식 무조건 버블이야 이렇게 단정 짓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만 해봐도 저는 현 시점에서 미국의 코로나 이후의 성장세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풀렸던 글로벌 유동성 지금 또 풀리고 있죠. 그것까지 감안한다면 주식시장은 버블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미국 시장에 이제 버블 논란이 있는 이유는 M7이라고 얘기하는 이 빅텍 비중이 너무나 높아져 있고 이들의 성장률도 이제는 좀 둔화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전히 이 AI 투자와 이 빅텍들이 주도하는 시장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제조업이 돌아오니까 제조업 쪽이나 전통산업이 좋아질 거라고 보십니까? AI가 계속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 AI가 주도한다. 네, 물론 네. AI 이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나눴을 때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위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근데 외환 애널리스트인데 11페이지를 보시게 미국 되면요. 경제가 너무 좋아서 지금 달러가 다시 또 강해질 것 같다라는 전망에 대한 맞아요. 네, 부연 골드맥스까지 설명입니다. 들었는데. 네. 11페이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금 왼쪽에 국가별 AI 민간 신규 투자 자금 조달 건수를 야, 보게 되면은 예. 미국이 가장 압도적입니다. 야, 압도적이죠. 뭐 네. 경쟁 상대가 없어 보이네요. 경쟁 상대가 애초에 없습니다. 네. 뭐 중국이 치고 올라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일단 프로젝트 건수 자체에 미국이 훨씬 더 압도적인 레벨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M7 논란 자체도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은 AI 투자 계획만 보더라도 굉장히 대규모 투자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결국에 투자가 들어가는 것만큼 그 부분에 대한 미래 성장성을 지금 가격에 반영을 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섹터별로 로테이션은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 하반기 그리고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에요. AI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면 앞으로는 그 하드웨어가 적용되는 소프트웨어나 뭐 에너지, 전력 이런 쪽으로 한번 로테이션이 돌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대세적인 전체 주가 지수의 상승 자체는 여전히 유효한 방향이다. 그래서 뭐 물어보는 거죠. 길 가는 사람 잡고 퇴직연금에 코스피 더 사실래요? 나스닥 더 사실래요? 제 생각에 열의 7, 8은 나스닥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렇다면요. 원래 이제 외환시장 운용부의 연구원이신데 이제 미국을 좋게 보셔서 지금 저희가 여기까지 질문을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미국 경기가 좋으면 또 걱정이 있죠. 금리 인하를 언제 하는 거냐, 안 하는 거 아니냐. 지금도 상당히 부담되는 수준 아니냐고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금리에 대한 전망은 어떠신가요?
올해 2회 인하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세미나 가서 말씀드리면 아니 방금 전까지 미국 경기가 그렇게 좋고 이렇게 얘기해놓고 갑자기 2회 인하는 왜 얘기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자 미국 경제가 좋은 걸 성장 예외주의는 작년 이후에 좀 희석이 됐고 올해 지금 우리가 보는 미국 경기를 골디락스다라는 표현을 썼었잖아요. 네. 골디락스라는 게 물가 상승률이 발생 안 하면서 잠재 성장률에 일치하는 가장 이상적인 레벨이 될 텐데 그럼 금리 레벨도 중립 수준으로 내려야겠죠. 왜냐하면 물가가 점점 잡히기 시작하는 게 보일 테니까요. 그에 맞춰서. 그에 맞춰서 저희는 2회 정도 금리를 인하해서 조정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2회를 그럼 정말 내릴 거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연준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중단하고 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게 하나였었거든요. 관세 인상 효과, 즉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이 다시 커질 수 있는 걸 우리가 지켜보고 움직일게라는 거였었어요. 근데 작년과 재작년 같은 경우에 미국 물가에서 가장 크리티컬했던 게 주거비였었거든요. 네. 많이들 그래서 코어 뭐 CPI라든지 코어 PC 들고 와서 주거비 빼고 보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고 코어도 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게 결국 주거비 물가가 안 빠지니까 다른 기저 인플레이션들은 어때? 요거를 보려고 만든 거였잖아요. 근데 그 주거비 자체도 작년 재작년보다는 안정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근원 PC나 뭐 서비스 가격 상승은 조금 아직까지는 저희가 지켜봐야겠지만 전반적인 연율화 기준의 물가 트렌드가 2%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경기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이제 중립금리 수준으로 2회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미국 자산 가격이 더 좋아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이제는 진짜 그야말로 정말 버블이 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연구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업률이 약간만 나빠지고, 그러니까 뭐 아주 골디락스 구간 정도로만, 그리고 물가는 잡히고, 근데 그 와중에 이렇게 증시도 좋은데 금리까지. 금리를 2번이나 내린다. 그러면 자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게 되는 가능성은 없나요? 2번으로 그렇게까지 막 저희가 엄청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주가가 올라갈 거라 보지는 않고요. 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풀리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 증시가 이제 ECB 금리 인하 때문에 많이 올라갔다. 미국을 대신해서 자산 가격이 조명을 받다 보니까 상승폭이 컸다. 이런 분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유럽 증시를 버블 논란을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하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분명히 유럽 중앙은행보다는 연준이 금리를 조금 덜 내릴 거고요. 2회 인하 정도로 저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중립금리 수준으로 내려오는 금리라면은 그거를 가지고 뭐 저희가 이제 진짜 본격적인 버블이 올 거다. 이런 이야기를 벌써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파월을 계속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심지어 이제는 연준을 방문한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그렇고 심지어는 이제 파월 뭐 교체설도 나왔었고 그리고 파월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금리 인하를 더 공격적으로 할 거다라고 하는 전망들도 있고 한데 이번에 만약에 금리 인하를 올해 말씀하신 대로 2번을 내린다면 이게 수치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어도 어떤 그런 강력한 금리 인하 기조의 신호탄처럼 해석이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있죠. 그렇습니까? 당연히 있죠. 아, 내년부터는 이게 그게 본격적으로 시장에 반영이 될 거라 생각하면은 통상 저희가 항상 시장은 앞서 나간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니까 올해 연말 산타랠리가 그만큼 크게 나올 수는 있겠죠.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을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이제 중국 얘기를 좀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상대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워낙 이제 몇 번 좋아질 거야 하다가 안 그랬던 적이 많다 보니까 또 이번엔 진짜 그래도 바닥은 지나지 않았겠어? 이제는 진짜 좋아질 때도 됐지.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여의도 있었을 때 선배님들이 많이 하셨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경원아, 중국은 다 계획이 있어. 근데 제가 계획이 있는 걸 거의 못 봤거든요. 항상 계획은 그럴싸했는데 그걸로 이제 결과값을 만드는 뒷심이 좀 약한 게 중국이지 않았나라고 싶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작년 같은 경우에 4월에 이제 이구안신이라는 내수 활성화 정책을 도입을 했었는데 실패했었거든요. 그리고 9월 달에 연준이 B컷으로 금리 2번 내리니까 그때 금리 내려서 유동성 쫙 풀고 이구안신 2번째 파트 2를 했었는데 얘는 성과가 좀 있었어요. 예. 이제 가정용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소매 판매가 뭐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었는데 올해도 그걸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연초부터 이구안신을 연장하는 혹은 적용품을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이제 반대급부로 금리도 계속 내려주면서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서포트를 해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서 결국 히토류 때문에
미국이 진 거 아니냐. 네. 트럼프가 중국은 못 때리고 M1 일본, 한국을 때리고 있다. 뭐 이런 타코 얘기가 분석들도 그것 때문에 나온 거 같잖아요. 그렇죠. 네, 네. 타코가 이제 거기서 나온 네. 타코 얘기해도 되나요? 네. 네, 많이 다른 나라 했습니다. 예. 대통령이셔가지고 언론에 워낙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중국의 경기 부양이 단발성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럼 또 이제 2달, 3달 전에 요 인포맥스 요 자리를 소환을 해야겠죠. 그때 제가 이제 상반기 환율 하락을 이야기하면서 중국 쪽에서 경기 부양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거다. 그럼 위안화 강세가 나올 거고 거기에 달러 환율을 같이 눌러줄 가능성이 높다. 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댓글엔 그런 게 있었어요. 믿을 게 없어서 중국을 믿냐.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달에 나와서 바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연준의 금리 인하라는 강력한 정책 부양 수단만큼 효과 면에서 유일하게 동등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게 중국의 경기 부양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다만 연준의 그 효과는 마라톤처럼 장기간 이어지고 중국의 요 효과는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여전히 상반기에 있었던 중국의 경기 부양 자체는 저는 단발성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3페이지 왼쪽 차트 보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중국 경기가 언제부터 좀 장기 저성장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느냐? 2022년부터였었습니다. 이때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망가지면서 이제 중국 경기가 장기 저성장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유의미한 반등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바닥을 찍고 올라온다는 징후는 한 2-3번 있었는데 다시 바닥으로 내려가는 이런 패턴의 반복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 경기 부양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나온다면 이제 가계의 자산에서 우리나라보다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가 중국이거든요. 그럼 이 정책 효과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중국 가계가 내수 활성화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갑을 열 거냐 안 열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중국의 경기 부양 자체가 이번에도 역시나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중국이 만약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다시 또 이게 바닥인가 아닌가 이렇게 간다면 유럽에 대한 전망도 또 마찬가지로 또 안 좋게 봐야 하는 건지 하반기에 유로존 경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만성적인 불황이 연장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유럽을 1분기 GDP 서프라이즈가 나왔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냐면 일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요 1분기 성장을 저희가 항목별로 뜯어보게 되면은 순수출 기여도가 굉장히 높았었어요. 왜 높았을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관세. 네. 관세 올리기 전에 유럽산 제품 싹 다 끌어모아. 재고로.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나간 거고, 네. 그러니까 유럽 기업들은 수출을 많이 한 거죠. 그럼 수출이 늘어난 거면 순수출이 확 올라갈 테니까 1분기 GDP가 서프라이즈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이게 2분기에는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 겁니다. 네. 이미 대미 수출 자체가 레벨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럼 2분기부터 유로존 성장 자체가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다시 저성장 기조로 돌아설 가능성이 저희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중국으로 나가는 수출 자체는 지금 10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대 EU 이제 수출 시장에서 축이 다 흔들린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조업을 중심으로 유럽 경기의 이제 저성장 기조, 불황 자체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질문이 환율을 조금 벗어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짚어봤던 중국과 유럽의 상황은 지금 미국과 관세 협상을 앞두고 있는 곳들 아닙니까? 지금 유럽은 15% 정도로 얘기가 거의 나오는 것 네. 같고, 그리고 중국은 이제 다음 주에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이 초고율의 지금 관세율을 이제 인하하는 것을 좀 더 유예한다. 예, 그러니까 인하 유예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것이 조금 더 전망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음모론의 영역이 될 텐데요. 그래요? 저는 미국이 주육하고 무역 협상을 하면서 이번에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한테 농산물 시장 개방을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2017년, 18년에 중국하고 처음 무역 분쟁이 발생했을 때 지금하고 똑같았어요. 이번에도 트럼프가 이제 농촌 지역 유권자들한테 좀 기다려달라, 참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중국이 미국산 이제 소이빈, 대두에 대한 수입을 완전히 중단을 시켜버렸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미국을 공격할 때 많이 쓰는 수단이 농산물 그리고 히토류 같은 전략적 자원들인데 이 농산물 같은 경우에 다른 주국들한테 시장 개방을 압박해서 그쪽으로 새로운 수출 판로가 열리게 되면은 중국하고의 강대강 대치도 계속
장기화될 가능성이 저희는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이게 우리도 지금 사실 이제 협상을 원래는 이번 토요일이면 2+2 협상이 있을 예정이었지만 베센트 장관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정이 있는지 갑자기 미뤄졌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협상의 어떤 사례로 볼 수 있는 게 일본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 15% 나왔잖아요. 그런데 760조 원 정도 되는 투자를 이제 미국이 약속을 받았던 거고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좀 괜찮다고 보시나요? 한국 입장에서 그렇게 긍정적인 이야기와 부정적인 이야기가 같이 공존을 할 텐데 하나의 네. 벤치마크가 생겼다는 건 예. 긍정적이겠죠. 네. 이 정도 맞춰주면은 네네네. 이제 최저 관세를 트럼프가 오늘 10%는 싫고 15% 할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15%를 우리가 퉁칠 수 있겠구나라는 걸 확인을 했는데 문제는 그만큼 해야 된다라는 부담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사람이 저희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처음 먹었을 땐 맛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먹으면은 그렇죠. 그 처음 맛이 나진 않거든요. 맞아요.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도 1분 이상의 뭔가를 바랄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결과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얘기를 했으니까요. 엔화 얘기도 좀 해볼까요? 엔화가 추가로 상승할 여력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시나요? 엔화 강세요? 아니면 강세, 약세라고 봐야겠죠? 달러 현상세. 네, 네. 8월 말까지는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 지금의 엔화 약세가 선거 관련된 정치적인 이벤트 때문이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시바 총리가 이제 다수당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지금 야당들이 주장하고 있는 감세 이슈나 그리고 재정 관련된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일본 국채 시장에서 대규모 투매가 일어나면서 엔화 가치가 급락을 한 거였었거든요. 근데 물론 오늘 다시 사임하진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8월 말까지는 계속해서 불확실성을 연장시킬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엔화는 조금 더 저희가 상단 쪽으로 열어두고 대응을 해도 큰 문제는 없겠다라고 보고 근데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일본이 이제 금리 인상 얘기를 하면서 엔화가 강세로 갈 거라는 전망도 시장이 어떻게 보면 컨센서스였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늦었죠. 금리 인상을 못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올리긴 할 건데 그게 네. 시장 가격에 그렇게 크게 프라이싱 되진 않을 겁니다. 아, 이제 와서 올려도 엔화는 강세로 가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앞서 이제 제가 하나 얘기했던 게 시장은 항상 앞서 나간다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했는데 그 금리 인상 2회 정도의 프라이싱을 이미 상반기에 다 달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달러 환율이 이제 달러 약세일 때 같이 이제 빠진 것도 이제 엔화 쪽 BOJ에 대한 금리 인상 베팅이 들어간 부분이 컸었는데 그게 이제 시장 가격에 다 반영이 되어 버린 거죠. 그럼 여기서 2회 인상 이상의 뭔가 좀 더 공격적인 긴축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일본 중앙은행 스탠스상 그 이상의 공격적인 긴축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시장에서 이미 반영된 프라이싱을 다시 한번 반영할 여지는 없어서 제가 이제 연준 이외 인하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물어보셨던 것처럼 내년에 대한 인하 기조에 대한 프라이싱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엔화는 강세로 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그 이제 많이 겁을 먹으시는 엔캐리 트레이드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우려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십니까? 그 엔캐리는 한 3번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네. 작년 8월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인데 지금 일본 국채 금리를 보면 굉장히 심플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희가 뭐 일본 10년, 20년 국채 금리가 2.5를 찍으면 일본 보험사들이 왜 미국채를 사겠니? 환해지 하면 마이너스인데 일본 국채를 사겠지. 요 논리가 미국채를 팔고 일본으로 돌아와서 일본 국채를 살 거야. 그러면 달러 자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엔화 자산 수요가 늘어나니 엔화가 강세야. 요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하나의 시나리오 라인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일본 국채 아무도 못 사죠.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그렇게 크니까. 그게 첫 번째고 작년 8월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문에 발생한 엔화 강세가 아니었었습니다. 저희가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부르는 일본 개인들의 FX 마진 거래 그리고 헤지펀드랑 기관 투자자들 같은 금융기관들의 엔화 약세 베팅이 급격하게 꺾이면서 발생한 하나의 선물 시장의 웹더독 현상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시점에서 주간 단위로 일본 거주자들 해외 주식 투자를 열어보시게 되면 해외 채권에 대한 매수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근데 저희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이 테마에 맞추려면 그게 줄어들면서 달러 환율이 같이 빠졌어야 되거든요. 근데 같이 안 갔다라는 거죠. 그럼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건데 그게 왜 그렇게 발생했을까를 뜯어보니 선물 시장에 발생한 요 웹도독 현상 때문이었다라고 정리가 되는 거고 요번 같은 경우에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보다는
최근엔 조금 포커스가 옮겨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외환시장에서도 그 핫한 일본 대지진설 있잖아요. 만약에 그 난카이 이슈가 대지진. 벌어지게 되면 이제 일본 생보사들이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되니까 해외에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매각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럼 그 자산을 매각하고 이제 달러를 들여서 엔화로 바꿔야 되니 그게 엔화 강세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논의가 오히려 엔캐리 청산보다는 조금 더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뭐 이런 얘기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 난카이 대지진설을 얘기를 하지만 일본 현지 분위기는 굉장히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계속해서 작은 지진들이 관측되는 네. 빈도수가 워낙 많아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일본이요. 그래서 지금 금리를 인상하는 것도 BOJ 금리 인상도 인상이지만 또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은 재정 적자가 줄일 수가 없다. 이제 돈은 뭐 계속 쓸 수밖에 없고 이 지진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도 주저주저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 재정 적자 확대로 인해서 채권 금리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에도 그 논리를 가지고 채권 금리를 밀었으니까 네. 일본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겠죠. 네. 제가 뭐 시장 분위기 자체가 미국엔 좀 더 엄한 잣대를 재정 적자랑 채권 금리를 가지고 들이대기는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금리가 이 정도로 올라가게 되면은 정부 재정에서 이제 이자 비용 지출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효과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거 감안했을 때 재정이 악화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현실화 가능한 시나리오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국채 금리를 올릴 텐데 그 시점에서 주식으로 치면 떨어지는 칼인 거잖아요. 네. 그걸 과연 일본 생고사들이 잡을 수 있을까? 그 고민도 저희가 해보게 된다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자체보다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영역, 뭐 자연재해나 지진 같은 쪽, 요렇게 발생할 수 있는 하나의 아웃라이어 시나리오를 조금 더 주시하는 게 엔화 쪽에선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갑자기 이제 비슷한 사례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게 동일본 대지진 때가 2011년인데 사실 이 난카이 대지진만큼의 어떤 실제로 발생을 한다면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자연재해였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때 환율 시장 분위기는 혹시 어땠는지 좀 회상을 해주실까요? 엔화 강세였었죠. 뭐 네. 대지진이 났다 그러면은 얄짤 없습니다. 아, 다들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진이 발생해서 뭔가 경제 활동 자체가 차질이 빚어졌으니 그러니까요. 리스크 오프 제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를 제가 좋아하는 수급단에서 보게 되면은 지진이 발생해서 건물이 무너지고 이제 사람들이 돌아가셨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생명보험이나 이런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유동성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럼 그 유동성을 뭐 일본 자산을 매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일본도 천조국이라고 하거든요. 대외 자산을 그만큼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요 자산을 매각해서 돌아와야 되니 그거에 대한 이제 실제 수급도 있을 거고요. 얘네 어차피 해외 자산 매각하고 본국으로 돌아올 거잖아. 요거에 대한 기대값도 있을 거고요. 그럼 요 두 가지 요인이 엔화를 강세로 만드는 재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지금 저희가 미국부터 해서 달러, 유로, 위안화, 엔화까지 지금 쭉 짚어봤는데요. 하반기에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뭐 국가별 비중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너무 이게 방대한 얘기를 해서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요. 저 FX 애널리스트예요. 네. 잠시만 들으셔야 됩니다. 아마 다들 지금은 그래서 뭐 미장 가라는 거야 이런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사실 금도 물어보고 싶고, 예. 뭐 비트코인도 혹시 의견이 있으신지도 궁금하지만 뭐 감안하셔서 해주실 수 있는 배분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이제 주요국 중에서 미국 주식이 가장 퍼포먼스가 좋을 거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네.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이나 유럽 주식은 특히나 저는 굳이 버블을 논하자면 전 유럽 주식을 꼽거든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2분기 이후엔 성장이 꺾였는데 성적표가 안 나올 거라는 게 보였는데 베팅을 한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조정을 받으면서 달러 자산에 대한 가치가 더 올라갈 여지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지난달에 이미 나와서 말씀드렸어요. 이진우 소장님이 똑같이 물어보셨거든요. 나에게. 코스피 얼마 보냐? 네네. 제가 3,100까지는 갈 것 같다. 3,100이요? 네, 근데 최종적으로 3,500까지 갈 건데 네. 일단 그때 당시에는 3,000도 못 가고 있었거든요. 아, 네. 3,100까지는 갈 것 같다. 다만 이 레벨에서 추가 상승보다는 좀 횡보하는 기간을 가져가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3,500까지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그 생각엔 크게 변함은 없습니다. 연말 기준으로 아니요, 내년 상반기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네. 기준으로요.